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그 유튜버 분들 중에서 좀 인지도도 높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그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를 리뷰하는 것을 보고 문득 이제 이 영화를 좀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영화를 제가 본 지 꽤 오래됐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심지어는 그 주인공이 패트릭 베이트먼이라는 주인공 인물이 실제로 그 연쇄살인범이냐, 아니면 그냥 상상 속에서 어떤 마약이라든가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상상 속에서의 그냥 범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제 이걸 좀 다시 보고 한번 판단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다시 봤는데, 한번 그냥 쭉 봤어요. 한번 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인물 이름도 이게 영어 이름이다 보니까 뭐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가고, 사실 주인공 이름도 처음에는 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장면을 멈춰 보면서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주인공 그 패트릭 베이트먼은 연쇄살인범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관객들조차도 그가 워낙 외모도 버젓하고 또 직장도 뭐 월스트리트의 그런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뭐 중력 비슷한 그런 직책도 가지고 있고, 전도 유망한 그런 뭐 월스트리트의 금융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설마 저 사람이 실제로 저렇게 사람을 죽일 리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객들조차도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등장인물과 거의 유사한 심리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라. 어쩌면 이런 허를 찌르는 것이 이 영화의 설정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딱 한 명이 크리스찬 베일이 연쇄살인마라는 것을 알죠. 바로 그 비서인 진인데, 진은 거의 영화 끝나갈 무렵에 그의 그 다이어리를 보고 그 어좀 무참히 그려진 그 여성 피해자들의 그 살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서 그 크리스찬 베일이, 극중 인물로는 패트릭 베이트먼이 연쇄살인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화는 절대 처음 한 번 봐서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절대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치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엄청나게 치밀한 각본에 의해서,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다. 그냥 단순히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그 당시에 뭐 꽃미남 정도의 시절에 그 엄청나게 관리된 그 주인공,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상류 사회에 그런 뭐 정말 명품으로 치장된 그런 걸 이렇게 피상적으로 장면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그 포착하기도 좀, 주제를 포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어떤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한 3번인가 볼 때까지도, 예전에 한 2번, 3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해하려고 꽤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잠깐 나는데,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한 살인 장면이, 암시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좋은 명곡들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게 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영화의 스토리를 처음 시작하는데 주인공 일행들이 어떤 식당에서,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는 주인공인 패트릭 베이트먼과 그 에블린이라는 약혼자 관계, 그리고
패트릭의 친구인 티모시, 그리고 또 친구라기보다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 뭐 일행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패트릭의 또 일행인 루이스라는 인물, 그리고 루이스의 여자친구인 코트니. 그런데 에블린은 티모시와 어떤 그 서로 내연의 관계에 있고, 에블린은 패트릭과 결혼할 것을 요청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후에도 계속 장면이 나오는데 별로 진전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 여기 에블린이 결혼을 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이 패트릭이 그 어떤 살인 중독에 빠져가지고 식당에서 계속 자기가 사람을 죽인 장면을 막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에블린은 자기 친구가 어떤 명품 팔찌를 차고 나오는데 그 팔찌에 더 눈이 가 있고, 이 패트릭이 자기 내면을 막 호소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좀 이걸 알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걸 막 묘사해도 관심도 없어요. 이 저기 에블린은 이 패트릭도 약간 금수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얘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좋은 조건에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거겠죠 그냥. 그리고 반면에 패트릭도 뭐 에블린한테 그렇게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트릭은 또 코튼이라는 그 루이스 동료인 루이스의 애인과 또 그 이제 또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하여튼 또 몰래 만나는 그런 관계고, 루이스는 이 약간 그 동성연애자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또 패트릭을 또 좋아하는 또 그런 또 관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처음 그 식당에서 나오는 장면부터 마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패트릭은 어떤 이런 식당의 대화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그 지식이 해박하고, 그리고 뭐 인종차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또 무슨 뭐 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걱정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어떤 뭐 바텐더라든가 세탁소에 나오는 그 세탁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리고 서빙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굉장히 그 쌍욕을 막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저속하고 갑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런 그 이 패트릭 뭐 옆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도 그 도르시아라는 아주 그 패트릭보다 더 부유한 사람, 여기서 이제 폴 알렌이라는 금융가로 묘사가 되는데, 이 폴 알렌이 자주 가는 그 도르시아라는 뭐 맛집 같은 거겠죠. 아주 명품 맛집 같은 거겠는데, 레스토랑 같은 거 같은데, 거기에는 이 패트릭이 몇 번 그 예약을 신청해요. 그런데 거부당하죠. 이미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막 비웃기도 하고, 뭐 지금 시간에 예약이 되겠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주 막 노골적으로 비웃는데, 이 바텐더라든가 가난한 뭐 세탁소라든가 서빙하는 사람들이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기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아주 막 쌍욕을 퍼붓고 전 난리를 치던 이 패트릭은 그 도르시아라는 명품 식당 레스토랑에서 거절 전화를 받아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자기보다 강한 존재라든가 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을 또 여기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이제 그 뭐 다른 분들도 대충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실제로 이 패트릭 베이트먼이 연쇄 살인마냐, 다 상상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이번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본 것 같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연쇄살인범이 맞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고, 실제로 그 나중에 이제 쫓기다가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막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뭐 사람을 막 저기 그 가끔 그 뭐 한니발이라는 예전에 미드가 있었죠. 그 사람 막 인육을 먹기까지 하는 그런 뭐 좀 경악스럽고 좀 엽기적인 그런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 이제 저기 다 얘기를 하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저는 이 영화의 내용상으로 봐서 다 실제로 패트릭 베이트만이 다 행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패트릭은 두 가지의 어떤 제가 그 예전에 그 미국 그 수사 드라마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뭐 그 수사 드라마에서 어떤 연쇄살인마들은 그 연쇄살인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인물은 표백제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 표백제라고 말한 사람을 연쇄살인의 대상으로 삼는 뭐 약간 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 패트릭 베이트먼의 연쇄살인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이 영화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트리거는 하나는 명함, 또 하나는 도르시아. 도르시아라는 그 명품 맛집, 레스토랑.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한 어떤 살인 충동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범행 대상으로 삼는 여성의 특징으로는 뭐 금발 이러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다른 분들도 그거 많이 포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ATM이 거기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이 ATM은 복선, 어떤 징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TM에서 돈을 꺼낸 이후에 보통 살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 폴 알렌을 범행의 그 주 범행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냐?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상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어디 하나 내놔도 정말 뭐 꿀릴 게 없는 그런 대단한 스펙과 외모와 그런 부와 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 대상이 누군지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걸로 설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이 폴 알렌이 이런 장면이 나오죠. 폴 알렌이 패트릭을 다른 뭐 이거 적어놨는데 갑자기 뭐가 마쿠스 할버 스트램이라는 인물로 착각하고 있어요. 폴 알렌이 패트릭 베이트먼을 그 마쿠스 할버 스트램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쿠스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패트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나는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걸 묵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지는 어떤 걸 표현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마쿠스라고 불러요. 마쿠스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패트릭은 얘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명함도 자기보다 좋은 걸 갖고 있어. 자기는 제대로 가지 못하는 명품 레스토랑인 도르시아에 이 사람은 더 부자거든요. 폴 알렌이라는 사람은 극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기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죽이기 딱 좋잖아요. 아주 타겟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식당 이름도 그 마쿠스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잡아서 만난 다음에 살해하는 그 과정이 나오죠. 이제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보실 분들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 과정을 더 알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변호사가 내가 런던에 가서 폴 알렌과 내가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거 봐라. 그 분명히 이 사람이 마약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자기의 환각 속에서의 일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 변호사가 심지어는 패트릭 베이트먼도 몰라봐요. 왜냐면 자기는 직업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카운셀링을 전화로 해주기 때문에 이 패트릭을 데이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폴 알렌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이 패트릭이 폴 알렌의 이름으로 어떤 거리의 매춘부들을 그 돈으로 사서 폴 알렌의 그 명품 고급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에 가서 연쇄살인을 계속 저질러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집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피해자들의, 빅팀즈, 죽은 사람들의 그 데드 바디가 막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패트릭 베이트먼이 그 집에 가서 증거를 치우려고 갔는데 이미 누군가가 거기를 다 청소를 해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사람이 착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착각한 게 아니고 폴 알렌은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이 찾아왔을 때 폴 알렌의 그 뭐 약혼녀라든가 측근들은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폴 알렌의 아파트 안에서 만약에 그런 죽은 그 데드바디들이 나왔다면은 이걸 이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폴 알렌의 집에서는 이를 말하자면 은폐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영화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키를 폴 알렌을 죽이고 그 사람이 시체가 입고 있던 옷에서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살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환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있는 매춘부라든가 자기의 그 뭐 수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폴 알렌의 사망한 폴 알렌의 아파트에 데리고 가서 또 그 살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폴 알렌의 가족들이나 측근들이 아파트를 싹 청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누구에게도 발각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그 집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어떤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분이 나와요. 그 여자가 당신 여기 집 보러 온 사람 아니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유에 왔던, 뭐 폴 알렌을 알고서 왔던, 아니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왔던, 나는 너가 여기서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트릭은 자기 범죄 사실을 변호사한테 얘기해도 변호사는 분위기상 나는 그런 엉뚱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사건을 피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런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기 싫다. 혹은 이 폴 알렌, 패트릭의 변호사 역시 이 어떤 폴 알렌이 이런 사건에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로 어떻게 서로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서로 말이 다 짜여졌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런던에서 만났어. 이 사람은 뉴욕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다니지 않았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로 한 그런 변호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패트릭 베이트먼은 실제로 연쇄살인마였고 단지 그 사회의 당시 통념상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그것이 사회에서 묻혀서 익명성과 어떤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묻혀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좀 잔인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미국 사회를 이 영화가 어떤 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치밀한 영화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나레이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뒷 배경에 This is not an exi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이 내면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미국 그 상류 사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그 흉악한 연쇄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심지어 관객들도 저게 환상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 사람의 범죄는 말하자면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의 탈출구가 아니다 라고 뒤에 딱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독백이 쭉 나오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어떤 뭐 고통, 괴로움 이런 것에서 자기가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자기는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도 자기는 거기에서 점점 어떻게 보면 회피되어 간다. 그래서 점점 자기 내부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답이 없어져 간다. 나는 점점 무감각해져 간다. 라는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제3의 피해자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 앞으로도 그런 흉악한 범죄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복선으로 깔리거든요. 굉장히 좀 섬뜩하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솔직히 이 영화를 어떤 심정으로 봤냐면은 솔직히 이거 뭐 처음에 아메리칸 사이코 본 분들은 아, 이 영화 굉장히 뭐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온다더라.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이 굉장히 잘생겼네.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자 이게 뭐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뭐 이런 데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서 그 당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런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 굉장히 무서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포 영화 중에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공포감이라기보다 굉장한 그 거부감, 미국의 어떤 상류사회 당시 항상 지금 보면 월스트리트가 계속 비판의 대상으로 나오는데 정말 저는 그 월스트리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라든가 회계라든가 이쪽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비록 그쪽에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쪽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별로 그런 도박이라든가 이런 걸 별로 즐겨하는 타입이 아니고, 제가 보통 이 재무 쪽이라든가 이런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도박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즐겨하세요. 그리고 일단 되게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그걸 즐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겨도, 잘해서 내가 이겨도 돈을 돌려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금융 쪽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도박이라든가 이 수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숫자 노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숫자 노름에 굉장히 능하고 도박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는 수학 같은 걸 좋아는 하는데 숫자 노름을 잘 못하고 도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도박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의 돈을 따는 것도 좀 기분이 별로 썩 좋지가 않고, 내가 따도 내가 잃으면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잃었을 때 기분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저는 도박을 안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그 상류사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랄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실제로 이런 좀 흉악범의 범인 자체가 이런 어떤 미국의 상류사회에 속한 인물들이 이건 제 단순한 추측인데, 이런 범죄, 그렇게 꼭 이렇게 누구를 죽이진 않았다고, 실제로 연쇄살인만은 아니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범죄를 되게 많이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는 그 범죄 영화를 좀 많이 보는데,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 CSI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그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영화를 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블랙 코미디다, 아니면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게 되게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그 느낌이 와요. 근데 저는 이 아메리칸 사이코를 보면서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요즘 인터넷 같은 것도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예전에는 그 인터넷의 어떤 그 성인 사이트라든가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많이 유통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야동 같은 거 좀 본다고 해도 어때? 이거 어때? 어차피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저기 그냥 조금 본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메리칸 사이코를 제가 나이가 좀 들고 이 영화를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봤을 때 이게 굉장한 참 이 병폐라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는 정말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24분 정도 흘러가는데,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고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최근 물리학의 경향,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들으면 이해도 되고, 내가 평소에 궁금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대충 어떤 개요가 잡힌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평소에 아마 어떤 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어떤 내가 그 꾸준한 그 관심과 궁금증이 있어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나가지, 아니면 그냥 그 아메리칸 사이버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인들의 그 행동이 왠지 범인이 너무 멋있고 참 누가 봐도 사회에서 정말 버젓한 인물인데 저 범인이 저렇게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면 이걸 모방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이 이 영화를 봤을 때 모방 심리가 작동하면 이거 큰일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영화를 봤을 때. 왜냐면 범인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 영화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미국 사회의 미국의 상류층에 속하는 누구나 봐도 버젓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잔인하고 아주 저속하고 야비하고 이런 그 강한 자한테는 너무나 약하고 찍소리도 못하는데 자기보다 그 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주 막 그 냉정하고 아주 막 쌍욕을 막 퍼붓고 그 아주 막 인간을 자체를 유린해 버리는 이렇게 무자비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그 간파내지 못하면 이게 이런 영화를 모방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걸 제가 보면서 저는 음악을 굉장하게 제가 음악의 소질까지는 아니지만 좀 듣는 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거든요. 그 음악을 많이 듣고 수십 년 전에 듣던 음악을 다시 기억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찾아내서 곡을 찾고 곡명을 찾아내고 이게 누가 클래식이 어떤 것이구나 이걸 다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지금 6번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5, 6년에서 10년 전에 한 3번 봤고 이번에 한 2-3번 봤고 그러면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좋은 음악이고 유명한 음악인데 한 5번 볼 때까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한지 그걸 실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굉장히 역겹고 굉장히 불쾌감이 드는 그거를 굉장히 그 감독이라든가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력이 좋고 그 감독이 아주 치밀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함을 그렇게 아주 그 무미건조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설마 저는 대부분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은 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남기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목도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고 최근에는 좀 술을 끊었다가 너무 좀 두통이 오고 피로하고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이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좀 쉬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제가 71일 동안 금주를 했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평소에 안 하던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이러니까 좀 피로감과 그런 게 좀 누적되는 것 같아서 좀 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날씨가 더워지니까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맥주 좀 마셔주고 이런 맛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겁한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다시 스스로 금주령을 풀고 조금 맥주 정도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는 조금 마셔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드는데 예전처럼 편한 마음으로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일단 일상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